자, 한국에서는 이건희 회장 한 명만 20조가 넘는데요. 중국은 이런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용요 정주 사업을 하면은 죽는다. 일반적인 국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다기보다는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니네가 기회를 잡으면 니네가 부자 되라라는 정책을 내요.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빠 차코 페페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드디어 웹카메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한 질책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전부터 영상의 화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좀 개선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요, 중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중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 부자가 어떤 유형이 있고, 부자들 간에는 어떤 등급이 있고, 중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 중국을 한번 동일한 각도로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돈이 제일 없는 사람에서부터 돈이 제일 많은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를 제가 그냥 임의대로 7개 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자기 자산이 다 합쳐서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억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단계는 자기 자산의 총 합이 1억이 넘어서 약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단계면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산 총 합이 3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단계면 한국에서는 직장인 중에서 중상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산의 총 합이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주로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4단계고요. 거기를 넘어서 이제 3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산의 총 합이 1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올라가 볼게요. 2단계는 자산 총합이 1000억에서부터 3조 사이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기업의 총수, 중견기업을 오랫기간 운영을 하신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자기 자산의 총합이 3조가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10명에서 15명, 그러니까 10명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으로 약 25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7개 단계로 나눴듯이 중국도 한번 제가 7개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그간의 중국 경험과 중국 생활을 기초로 해서 임의로 구분을 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7단계, 제일 낮은 단계라고 하면은요, 한국 돈으로 치면은 2억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절대 다수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6단계는 자산이 2억에서 8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중국에서는 직장인 중에 중, 그리고 중상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5단계는 자기 자산의 총 합이 8억에서 35억 정도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업체의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중국말로 이제 후얼다이라고 해서 부모한테서 돈을 많이 물려받은 경우,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을 합니다. 4단계는 자기 자산이 35억에서 850억 정도 사이에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중국에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그런 단계고요. 이분들은 이제 중국 대기업의 고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후얼다이 같은 사람들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자산의 총합이 850억에서 3,5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사라든지 제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간히 만날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중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자리를 좀 잡으시면 자산이 한 850억에서 3,50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2단계는요. 자산이 3,500억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극소수고요. 이게 2단계인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현재 2단계부터는 중국의 이제 후룬 리포트라는 데에 이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한 1,700명 정도가 확인이 되는 사람만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중국에서 1단계에 들어가려면 자산이 20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국의 후룬 리포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20조가 넘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건희 회장 한 명만 20조가 넘는데요. 중국은 이런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자산이 13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자가 10등 정도를 하려면은요,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님이 3조 5천억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중국에서는 172 정도에 해당을 하는 그 정도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요, 중국이 한국보다 사람 수도 더 많고 재산도 더 많죠.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이 중산층 비중이 잘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한 7단계 중에 5단계, 6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중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7단계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당으로 평균을 때려버리면 한국이 중국보다 한 3배 이상 돈도 잘 벌고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은 평균으로 봤을 때 못 잡아내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의 특징은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의 특징이 좀 보입니다. 한국은요, 사순위, 자산이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그 정도에 들어가려는 사회적인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순위가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를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있으려고 해요. 그냥 거기서 쭉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지 거기서 뭘 더 해보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 다수의 중국 사람이 7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2억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순위와 6순위를 굉장히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5순위와 6순위가 자기가 그나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부자예요. 6순위는 한 2억에서 8억, 5순위는 한 8억에서 35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한국에서 4순위 가려듯이.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중국에서는 6순위하고 5순위에 들어가면요, 바로 3순위, 4순위로 가려고 이 사람들이 에너지틱하게 확 올라갑니다. 그게 한국하고 굉장히 큰 차이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5순위, 6순위 가기 전에 이미 3순위, 4순위 가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강조드릴게요. 지금 대다수의 중국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부자.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에서 중국 부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봤자 높아봤자 3순위, 4순위예요. 대기업에서 뭐 주재원을 오래 하셨든지 해도 만나는 분도 중국 대기업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5순위, 6순위로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집을 삽니다. 부동산이겠죠. 집을 사가지고 첫 번째로는 자기의 호구, 후커우라고 하면 중국말로 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반을 확보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서 추가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이거는 중국 부자들이 거의 뭐 99% 따르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자기가 거주할 집을 사고 나면은 자녀 교육을 고려한 집을 추가 구입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보통 부모가 기업체의 고소득층으로 있는 직장인인 경우는요, 공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집을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자녀들이 다양한 덕목을 유니버설하게 그렇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절대 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인식이 자기 회사나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개인 사업을 준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하는 일 외에 부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순위 계층, 거기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별로 인정도 안 해요. 그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는 건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중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 문화 코드가. 그냥 이 사람들은 언제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선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를 위한 기본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조금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중국 부자들은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실력하고 기회만 있으면 바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만 딱 되면은 내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죽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중국은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가 좁은 방에서 뭐 라면만 먹고 살지라도 내가 기회만 되고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 시장이 워낙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어떤 사람이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만나지 못하냐면, 일단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냥 외국인 중에 한 명의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 눈앞에 있는 한국 사람이 자기랑 사업적으로 커넥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태도가 바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만나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잡을 때에 중국 정부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더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합니다. 이건 한국하고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성장을 과거 7, 80년대에 겪었죠. 그때에 일반적인 국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다기보다는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그렇게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서민들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이제 우리보다 나라가 더 크니까 정부에 대해서 멀게 느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부에서 어떤 분야를 키운다 그러면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기가 어떤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고 특정 영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게 굉장히 강했고요. IMF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세계 1등만 산다, 이런 게 좀 강해졌거든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핵심적이고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장의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포지셔닝은 영역에 엮여있는 중국 정부와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묶여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종잣돈을 모으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종잣돈을 모을 때는요, 정말 살벌하게 모읍니다. 살벌하게 모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거면 돈만 모아버립니다. 밥은 먹는 것 같은데 옷도 안 쓰고 하여튼간에 안 살 수 있는 건 다 안 삽니다. 그 버스비나 지하철비나 이런 것까지 아껴버려요. 돈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부업도 띄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살벌하게 종잣돈을 만드는데, 특징이 있다면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모으면은 그걸 뭘 할지를 고민을 더 많이 해요. 그걸로 버텨요. 우리나라는 되게 안타까운 게 시드머니를 모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진짜 두 부부가 막 합심해서 열심히 모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모으고 나서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일단 모으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모아봤더니 뭐 별거 없어. 차를 사기도 한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뭐랄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유망하고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을 해요. 돈이 모였을 때 내가 어디다가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땐 되게 가난해 보이고 별로 먹는 것도 없고 허름하고 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용요 정주 가슴 속에 다 그려진 대나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중국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백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다 그려진 대나무의 모습이 정확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활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중국 정부를 무조건 제가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중국에서 정부 정책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그런 정책을 내는 경우를 제가 여러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니네가 기회를 잡으면 니네가 부자 되라라는 정책을 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 대만, 마카오를 빼고 나면은요. 약 31개의 성급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하나의 스테이트에 그 하나의 주에 주도가 있잖아요. 주의 수도인 거죠. 주도. 중국도 모든 성마다 수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중국말로 省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수만 합쳐봐도 31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자기 지역에서 가기 가장 좋은 대도시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에 가서 자기가 발전할 기반을 닦아놓는 데에 보통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진짜 악바리 긍성으로 시드머니를 모아요. 모아서 계속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시작을 할 건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승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부러운 부분은 한국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양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나오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요. 꼭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중국에서 4단계, 3단계 이상이니까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적어도 3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100%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후얼다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후는 이제 돈이 많다. 그 부유할 부자예요.二代는 2세대 부모가 재산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보니까 후얼다이가 티가 납니다. 얘네가 세상 풍파를 잘 못 겪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얘가 그냥 얘가 자기 능력이 없는데 这个人没有本事这是个富二代딱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가 더 못 늘어나요. 그게 이제 후산다이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자기 자식한테까지 갈지는 또 모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이 생기니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벌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내가 이 돈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얼다이로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차이첸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재개발할 때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거 있죠. 건물들 싹 밀어버리는 걸 이제 차이첸이라고 그러는데 후가 붙으면 좀 벼락부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첸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북경이나 상해처럼 진짜 대도시 중에서도 1등급 특대 도시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재개발을 할 경우에 나라에서 집을 밀면서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얼마 이상으로 배상을 하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살던 집의 면적을 현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 돈을 안 받겠다. 나 그냥 여기 지어질 집으로 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따져보는데 보통 4채 이상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집을 몇 채를 줘요. 그냥 공짜로.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집을 받았는데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기는 그 중에 하나 살고 남아있는 집은 비워놓든지 딴 사람들한테 세를 주든지 하는데 돈이 너무 떨어진다면 그 집 중에 하나만 그냥 팔아버려도 거의 뭐 몇십 년 살고도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이 남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차이칭후라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특징이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벼락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는 못 벌어요. 지금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재산은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특징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거 다 너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못해요. 왜 이렇게 운으로 돈을 번 거니까. 가끔 이제 뭐 포르쉐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졌는데 무슨 차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같은 데 가가지고 911 이런 게 너무 작다고 좀 큼지막한 거 없냐 뭐 이러면서 포르쉐 SUV가 중국에서 많이 팔렸다라는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차이칭후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중국의 이 부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등급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주변에 분명히 만나는 중국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스쳐 지나갈지라도 중국 사람은 계속 만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중국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는 겉보는 것과는 다르게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물론 돈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절대 돈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